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익사체를 마주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외할머니 집안은 대대로 어부일을 해서 여러 대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하다가 외할머니와 눈이 맞아 결혼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갑작스레 익사체가 떠내려와 배와 부딪혔다고 한다. 사고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끔찍한 모습으로 파도를 따라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배가 아무리 자리를 옮겨도 사체는 계속 배를 따라왔다. 2차 대전이 있기 전이었으니 당연히 배에는 모터도 없었고 노루 사체를 밀어내봤지만 금방 다시 다가왔다. 사체를 끌어올리자니 작은 고깃배라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었다. 고기잡이를 포기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전설 하나가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익사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전설이었다. 두 손을 모으고 미안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아야 하니 조금 떨어져 있어 주게나. 대신 자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육지로 데려다 주겠네. 이렇게 말하면 익사체는 어느새 파도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약간 떨어진 곳에 떠 있었다고 한다. 고기잡이가 끝난 후 돌아갈 때는 고기잡이가 끝났네. 이제부터 돌아갈 거네. 잘 따라오게나. 라고 말하며 돌아가면 익사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를 따라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며 말했다. 인간이란 아무리 그래도 바다에서 죽고 싶지는 않은 법이야. 죽고 나면 땅에 편하게 묻히고 싶은 게 본성이거든. 두 번째 이야기, 정신병원에 들어간 누나. 내가 생후 2개월일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나보다 5살 많은 누나와 나를 키우던 어머니는 내가 4살 때 재혼하셨다. 새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이었다. 낙서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린 그림은 찍고 태우게 했다. 만화책, 애니메이션, 그림책도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 새아버지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자 6개월간 누나를 무시했다. 누나는 원래 그림을 좋아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는 누나가 만든 동인지나 만화책을 찾아내 찍고 태우게 했다. 어머니가 여러 번 화를 냈지만 아버지는 그림 따위는 제대로 된 인간이 그리는 게 아니야. 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뿐이다. 뜻을 굽히지 않았다. 누나는 미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삼촌과 상의해 누나를 삼촌댁에서 미대에 다니게 했다. 그러나 우연히 숙모가 실수로 발설하면서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그는 격분하여 누나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누나는 미대를 자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누나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몇 년 후 결혼해 집을 나갔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고 누나와의 연락도 끊겼다.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누나는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에는 참석했고 그때 누나는 장례식 내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누나는 나를 불러 차에 태우고는 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납 인형 수백 개가 있었고 인형마다 바늘이 꽂혀 있었다. 누나는 신나서 말했다. 이거 내가 저 새끼를 저주하면서 만든 거야. 하루에 하나씩 찔렀더니 드디어 죽었잖아.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나는 계속 말했다. 이제 죽어도 편히 못 쉬게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저주할 거야. 그때 본 누나의 얼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동공이 확장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누나의 모습은 무서웠다. 나는 점점 누나를 피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남동생 부부에게서 누나가 이상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결국 누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고 24시간 감시를 받는 병실이었다. 여러 차례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에게 데려갔지만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한 번 병문안을 갔는데 누나의 눈은 장례식 때와 똑같이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다. 세 번째 이야기, 바다의 무언가.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철이 들 무렵부터 배를 타온 진짜 어부 중의 어부였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할아버지는 바다의 위대함과 두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다. 할아버지가 동료들과 고기잡이를 나섰을 때 갑자기 배가 무언가에 올라타 좌초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암초도 없었고 해도 해도 그런 정보는 없었다. 동료 한 명이 물에 뛰어들어 확인해보니 수심은 허리 정도였고 바닥은 젓갈색이었다. 동료들은 고래 시체나 다른 생물의 시체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크기가 너무 컸다. 그때 한 동료가 이거 우미보즈 아니냐? 라고 중얼거렸다. 우미보즈는 바다 괴물로 어부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존재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웃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경을 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잠시 후 배 밑에서 큰 진동이 느껴지더니 그 무언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그때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결국 단념했다. 그건 인간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를 나설 때마다 불단 앞에서 손을 모으고 빌었다. 두 번 다시 그 무언가를 만나지 않기를. 네 번째 이야기, 편의점 괴담. 대학생 시절 나는 도쿄의 한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 점장으로 일하던 유 씨는 무척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24살에 편의점 점장까지 맡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유명한 양아치였다. 어느 날 심야에 아르바이트 동료가 빠져 유 씨와 내가 함께 가게를 지키던 날이었다. 가게에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고 나는 사무실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CCTV를 보니 유 씨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자였다. 여자의 모습은 CCTV로도 명확히 보일 정도로 끔찍했다. 옷은 피에 젖어 새빨갛고 머리는 마치 빵을 크게 뜯어낸 것처럼 움푹 패여 있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여자가 서 있는 곳까지 바닥에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사무실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눈을 떼지 못한 채 CCTV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 씨는 팔짱을 낀 채 그 여자를 마주보고 있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여자가 갑자기 팔을 움직였다. 그 팔은 천천히 카운터 위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키더니 얼굴도 서서히 카메라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여자의 시선이 나와 마주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카운터에 등을 돌리고 가게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여자가 향하는 곳이 사무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재빨리 사무실 문으로 달려갔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고 밀면 바로 열리는 미닫이 문이었다. 나는 문을 손으로 힘껏 눌러 열리지 않게 막았다. 그 순간 문 반대편의 유리창을 통해 빨간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습기 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문을 눌렀지만 팔은 점점 저려오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엄청난 힘으로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머리를 감싸며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자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고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유 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선반에서 소금 좀 가져다 주라. 나는 비틀거리며 선반에서 소금을 집어 건넸고 유 씨는 그것을 받아 아무렇지 않게 가게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다. 잠깐 나와봐. 그는 나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 내 몸에도 소금을 뿌렸다. 소금 한 봉지를 다 쓴 뒤에야 그는 말했다. 나 좀 쉴게. 유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깜짝 놀랐네. 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처음에는 큰 부상을 입은 손님인 줄 알고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자세히 보니 그제야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같이 와줄래? 여자가 그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업무 중이라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단다. 그 말을 듣고 여자는 대단한 아기를 품고 있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러나 유 씨는 여자를 마주 째려보며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가 CCTV를 가리키고 사라졌을 때 나는 안심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향하길래 뒤따라갔다. 여자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안 된다면 저 녀석을 데려가겠다. 그 말을 듣고 유 씨는 순간 화가 나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내던져버렸다고 했다. 유 씨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며 웃곤 했지만 그 사건은 두고두고 내 머릿속에 남았다. 그 후 나와 유 씨는 같이 심령 스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번 더 보면 비교 검증할 수 있잖아. 데이터는 많을수록 정확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 씨의 모습이 어딘가 믿음직스럽고 또 동시에 기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의 편의점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적 겪은 기묘한 경험. 그때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었다. 시골의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지만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가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녁에 논둑 근처로는 가지 말아라. 요즘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겁주려는 얘기인가 싶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하나가 이미 그 소문을 들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거 혹시 논둑 귀신 이야기 아냐? 그 친구는 다들 자기도 모르게 귀신 얘기나 괴담을 하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신나게 놀았고 그 이야기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댁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내 귀에 스치듯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마치 여자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께 물어봤다. 할머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겁게 말씀하셨다. 아까 말했지? 요즘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마 그 소리일 게다. 나는 할머니의 말이 더 무서워졌다. 이상한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분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논둑에서 나는 듯했고 내 몸은 저절로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나를 안으로 데리고 가시며 방문을 꼭 닫으셨다. 밖을 절대 내다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말씀을 따랐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가끔 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고 나서야 소리가 사라졌고 할머니는 다시 일상처럼 아침밥을 차리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할머니 댁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울음소리와 문 밖에서 느껴졌던 기묘한 존재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소리였을까. 그러나 할머니의 무거운 표정과 그날의 분위기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다. 6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기묘한 경험. 이 이야기는 조금 길고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공포와 혼란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하려고 한다. 그때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꽤 외진 시골 마을의 펜션이었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기도 맑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했다. 우리 일행은 나를 포함해 4명이었고 다들 학교 생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서울에서 차를 타고 약 4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아늑해 보였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 주인은 마을의 할머니였는데 우리가 도착하자 환영해주며 펜션을 안내해 주었다. 할머니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긴장된 표정이었다. 여기는 밤에 특히 조용해요.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해지면 방에서 쉬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키를 건넸다. 우리는 할머니의 말에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행 와서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면서 놀 생각에 그저 들떠 있었다. 펜션은 예상대로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었다. 주변에는 나무와 풀밭이 가득했고 멀리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방에 짐을 풀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바비큐를 하면서 여유롭게 저녁을 먹고 나중에는 방 안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펜션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주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가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기 봐,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어두운 숲과 나무들만 보일 뿐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뭘 봤냐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분명히 사람처럼 생긴 뭔가가 숲을 가로질러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웃어넘겼다.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각자 피곤해져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나는 지훈이와 한 방을 쓰게 되었고 나머지 2명은 옆방에서 자게 되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갑자기 방 안이 묘하게 무거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지훈이를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였다. 그것도 매우 느리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문 앞까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지훈이를 깨우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포에 휩싸여 몸이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면서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무언가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 존재는 서서히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그 형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문을 완전히 열고는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서 멈춘 채 서 있었다. 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포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물었다. 너 왜 그래? 뭐가 있어? 나는 지훈이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돌려 다시 문 쪽을 봤을 때 그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아까 문 앞에 뭔가 있었어. 지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곧바로 다른 친구들을 깨우기로 했다. 우리는 방을 나와 나머지 2명을 깨웠다. 모두들 졸린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내가 방금 본 것에 대해 설명하자 모두가 경악했다. 우리는 모두가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펜션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깥은 어두웠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의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도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밖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 앞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크기가 이상하게 작았다. 마치 어린아이의 발자국 같았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곧장 마을로 내려갔다. 할머니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내가 미리 경고했어야 했구나.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 펜션 근처에서 오랫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곳은 몇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곳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밤이 되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바로 펜션에서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마을을 떠나면서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공포는 지금도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펜션에서 봤던 작은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는 그런 외딴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된 이야기로 남아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공포는 분명히 현실이었다. 7번째 이야기, 산길.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해에 겪었던 경험이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일과 관련해 지방 출장이 잦은 일이 많았다. 주로 지방의 공장이나 협력사들을 방문하는 일이었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해 가을 한적한 산골짜기에 있는 협력사를 방문한 출장에서 겪은 일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회사에서 출발해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협력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협력사는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는데 마을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었다. 길도 좁고 구불구불해 운전이 쉽지 않았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나는 회사차를 몰고 협력사 공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산속은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주변의 소음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적하고 고요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공장에 도착하자 협력사 담당자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간단한 업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평소처럼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공장도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나는 이곳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장 사람들은 무언가에 긴장한 듯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평소 협력사들에 비해 유난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담당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공장을 나서려고 할 때 그 담당자가 나를 잠시 불러 세웠다. 죄송한데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일정대로라면 그날 밤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담당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답했다.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해가 지고 나면 길이 어두워서 돌아가시는 길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그 말에 나는 더욱 당황했다. 이상한 일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나는 그 말이 궁금했지만 출장 일정이 빡빡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감사의 뜻을 전하고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 차에 올라탔다.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저 돌아가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해가 지기 전에 산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차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차를 멈추고 확인하려고 했지만 주변은 이미 어둡고 길은 너무 한적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당장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속의 밤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불빛 하나 없는 숲속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으며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바로 차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숲속에서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손전등처럼 보였고 그것을 든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누군가가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하려고 했지만 그 불빛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마치 사람의 걸음걸이와는 맞지 않게 느리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멈추곤 했다. 나는 그 불빛을 주시하며 계속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묘한 공포감이 나를 덮쳤다.
가까워질수록 그 불빛을 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다. 사람이 분명히 서 있긴 했지만 그 자세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실루엣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차로 뛰어들어 문을 잠그고 차 안에서 그 불빛을 주시했다. 그 순간 불빛은 갑자기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빛과 그 형체는 순식간에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차 안에서 떨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울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공포감이 절정에 달하자 나는 차키를 다시 돌려 시동을 걸어보았다. 믿을 수 없게도 이번에는 차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나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속도를 내며 산길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로는 좁고 어두워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때 또다시 뒤쪽에서 무언가가 내 차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운은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속도를 더 내고 간신히 산길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 도착하자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마을의 불빛과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안도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를 몰면서도 뒤쪽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급하게 차를 멈추고 다시 확인했지만 주변은 조용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에 있는 정비소에서 차를 점검받았고 차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날 밤에 그 기이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숲속에서 들렸던 그 소리와 불빛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후로도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이상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다시는 그 산길을 혼자서 지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